대통령이 외교 무대의 데뷔장이었던 그 G7 정상회의를 잘 마무리하고 지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정상외교 6개월의 공백을 해소했고 민주왕국의 귀환을 알리는 무대였다. 그리고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는 말이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출국장에서의 모습, 그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예. 그다음에 회의석상에서 이제 각국 정상들하고 소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윤석열 때하고는 이제 너무 다른 모습.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거기에 자기를 과시하듯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항상 또 센터를 차지하는 김건희의 모습, 예. 또 도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위적으로 악수하는 모습 이런 것들만 보다가 인사를 하러 나온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쭉 이동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기자들한테도 윤석열 첫 해외 순방 때 그 얘기가 좀 이제 화제의 뉴스로 좀 나왔었잖아요. 그때 뭐 자기는 축구 봤다 그러고 뭐 맥주 한잔 마셨냐, 뭐 거의 스페인에서 좋은 시간 보내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거의 여행 가는 무슨 모습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거기서 이제 그간에 좀 핍박받았던 언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챙기기도 하고 또 가서 이제 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모습 그리고 막상 회의장에서 또 많은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제일 인상 깊게 감동을 받으신 건 이제 룰라 대통령하고 이동하면서 서로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하는 모습. 먼저 악수를 권하고 네. 토닥토닥 두드리고 그게 그러니까 두 분이 살아온 궤적이 너무 비슷하고 사실은 룰라 대통령 입장에서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반갑게 반겼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이제 브라질을 가셨을 때. 근데 그때보다 더 자신과 유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돼서 다시 왔고 본인도 그 브라질에서 벌어진 그 룰라 대통령을 구속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검찰이 벌이던 모습 또 법비들이 준동하는 모습이 거의 흡사했거든요. 그거를 뚫고 다시 대통령이 된 분과 또 그걸 뚫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분과 이렇게 만나는 장면 이런 게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귀한 장면이 될 것 같고 두 분이 공장노동자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일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룰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거의 삶이나 그런 그 지난 이야기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을 보자마자 가까이 가서 그렇게 서로 친근하게 가는 모습으로 다 드러나지 않나.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민분들도 오랜만에 진짜 마음껏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을 막 이렇게 얼싸안고 기뻐하시는 모습. 사실 그전에는 윤석열 때는 맨날 갔다 오면 동원됐다는 얘기가 있고, 뭐, SNS에다가 그 알바비 얼마 줄 테니까 뭐, 누가 와서 저기 해라라는 얘기가 나중에 회자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일체 없고, 그럼 여러 가지로 국격과 신뢰의 회복이라는 점이 딱 들어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해외 순방 때 대통령 부인의 명품 쇼핑 논란으로 외교 성과를 덮는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3년 7월 그 나토 정상회담 때는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 10여 명과 함께 쇼핑을 해서 적잖은 논란이 일었는데 자 이번 G7에서는 김혜경 여사가 말 그대로 조용히 그림자처럼 그 대통령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외교 무대의 중심을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집중시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출국하는 장면에서도 좀 반발짝쯤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 대통령 부임의 모습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장면. 그리고 저는 그랬습니다. 이제 화면에 센터에 대통령이 나오는 걸 오랜만에 본다. 센터에. 항상 김건희가 센터였잖아요.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 같으면 1박 3일의 이 일정으로 갔을까 과연. 그 사람들은 가서 먹고 노는 시간 하루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쇼핑할 시간 필요하고 거기 가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어디 지네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투자처 관련된 뭔가 한번 해야 되고 그런 의심들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하여튼 나갈 때마다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 비행기 타는 장면만 보면 그리고 틈만 나면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계속 해외에 있다가 가끔 대한민국 순방하는 형식으로 들어오는 정도였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거기 가서 달라질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왔잖아요. 삼부토건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갈 수는 있어도 재해가 벌어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복귀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대비책을 세우는 모습은 본인이 가도 달라질 게 없다라는 말로 외면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 자존심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줬는데 그걸 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그 기내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이 그 MBC가 그 순방 전용기에서 배제됐잖아요. 네. 그와 관련 농담을 대통령이 그 MBC 기자에게 지금 쫓겨났다가 복귀했느냐 좀 조심하시지 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그 좀 긴장하는 직원들에게 네. 야 형이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많이 웃었는데 이게 보니까 참 친근한 대통령 이미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같이 다니는 통역관 표정까지도 밝아졌잖아요. 네. 윤석열 때도 통역했던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MBC 기자 얘기하기 전에 그 또 출입 기자단에서 쫓겨났다가 복귀한 매체가 있어요. 미디어오늘하고 뉴스토마토라고 뉴스토마토. 들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하여튼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좋아진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간에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세월을 살았나, 얼마나 이상한 시대를 견뎠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하여튼 그런 어떤 그 편안한 즐거움이 좀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정책적인 결과까지 좀 꼭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특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모두 이제 특검이 선정됐고 특검법까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나왔는데, 자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다루게 될 텐데 정치 보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의 구현이라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특검 이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검이 지금까지 준비하고 뭔가 수사를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 조은석 특검이 왜 서울고검 청사를 굳이 특검 사무실로 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걱정이 되죠. 그 안에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고 하는데, 아니 검찰에 대한 수사가 내란 특검에서는 진행돼야 되는데 거기 안에 있으면서 수사 보안이, 특히 검찰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안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좀 조은석 특검이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간의 특검이 이제 출범하는 과정은 과거에는 그 상당 기간 동안 특검이 없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특검이 하나 출범하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특검 3개가 한꺼번에 출범하다 보니까 120명 검사라고. 예, 약간 행정적인 혼선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하면은 특검이 정부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필요한 인력이나 지원을 요청하고, 그러면 관련된 부서의 수장들이 차차차 이렇게 지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사람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사무실도 구하고 집기 같은 것도 마련해서 얼른 특검이 출범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주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지금 대통령실 인원들도 제대로 지금 세팅이 안 된 상태거든요. 하나씩 지금 검증 결과를 통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특검들이 처음에 좀 황당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라는 게 특별법에 의해서 출범한 일종의 정부 기구이기 때문에 예산 요청을 하든 인력 지원을 하든 무슨 설비 요청을 하든 다 공문행위가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변호사 하던 분들이 뭐 본인들 직원 데리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공적인 행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의 혼선은 있었는데 금방 그게 이제 세팅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받는 문제도 예산을 지원한다. 요거는 이제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럼 예산을 그냥 가서 특검이 전화해가지고 여기 한 5천만 원만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도 그걸 다 신청하고 지급받는 절차가 있는 건데, 기재부하고. 그것도 뭔가 망이 깔려야지 뭘 하는 거고, 시스템에 의해서 무슨 그 코드 번호가 부여가 되거든. 기관별 코드 번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조차도 디테일을 챙겨주는 일종의 서무행정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제 초반에 좀 우왕좌왕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인지를 하고 이래저래 다 이렇게 세팅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별 어려움 없이 이제 준비해서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특검들이 다 자신감을 갖고 계시고, 과거의 수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의혹으로 제기됐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확인이 되면, 결국 윤석열, 김건희를 이제 구속해놓고 수사를 하게 되면은 뭐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이번에는 그 국정기획위원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문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인가요? 네. 이 이문정 검사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인물이 말 그대로 이제 검찰 개혁의 중심에 섰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를 놓고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시그널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임은정 검사의 합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탄핵 파면 때문에 출범한 정부가 아니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지금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주로 거기서 다뤄야 될 게 이제 정부 조직 개편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해서 그 각종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느냐 이런 거에 이제 중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임은정 검사는 검찰 조직을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이제 아무래도 맡게 될 것이고 그냥 임은정 부장검사 하니까 그냥 흔히 보는 그 몇 년 안 되는 부장검사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임은정 검사도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이창수라고 중앙지검장 하다가 도망간 친구 있죠. 이창수하고 동기예요. 임은정 검사가. 그러니까 그간에 있으면서 본인이 이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직접 겪고 고민한 게 있으니까 그 성과물을 통해서 그 공직자로서 임은정의 어떤 능력을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했던 그 황희석 변호사도 이제 같은 적에 합류를 했으니까 또 같이 잘 논의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추천제와 관련해서 박은정 의원하고 임은정 그 투은정인데 그 투은정이 뭐 법무부 장관 아니면 검찰총장 임명된다 뭐 그런 여론도 많던데. 그러니까 뭐 여론으로 뭐 그런 마음을 어떻게 왜 보여주시는지를 뭐 충분히 대통령이나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현직 검사가 그 자리에 가기는 어려울 거고 검사 출신이 가는 것도 안 맞다라고 박은정 의원이 이미 얘기를 해서 아니, 앞으로 이제 민정수석도 다시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도 다시 선출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 차관 이 인사가 그게 이제 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다 끄덕거릴 만한 이게 합이 맞아서 이제 검찰개혁 작업이나 권력기관 통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발을 맞춰 잘 일할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좀 딱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출발점에 섰으니까 많이 이제 생각하고 오셨겠죠, 대통령이. 자, 이번에는 그 직위원 판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위원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조건이 붙었다라는 이유로 지금 거부했어요. 좀 희한한 일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구속 만료 기일이 6월 26일이니까 어차피 조금만 버티면 조건이 안 붙어서 내가 뭐 윤석열이나 누구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왜 조건이 붙는 걸 받느냐라고 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거절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내란 사범들이다 보니까 이제 국헌 문란을 해놓고도 국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런 어떤 재판이 장기화돼 가지고 나오는 피고인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지금 처음이란 말이에요. 먼저 시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양승태라고. 자기가 대법원장 출신이니까 재판 받으면서 막판에 1심 179일인가 경과됐을 때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 개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항고는 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피고인한테 이득으로 돌아올 게 없거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판사가 풀어주겠다는데 지금 싫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이 말한 조건 나 듣기 싫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판사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의 죄질을 놓고 판단할 때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겁나서라도 그렇게 못하는 건데 이 자들은 기본적으로 법질서를 무시하고 농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망한 인생인데 어차피 다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를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앞에서 개길 수 있는 시간을 벌자. 이게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김용현이나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뻔히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위원 부장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지연시킨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보통 박근혜 때도 막 서너 번씩 하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뻔히 이 사태는 예상이 됐던 거고. 이런 것들을 예견했던 검찰은 과거에는 이거에 대비해서 사건을 남겨뒀다가 추가 기소하는 식으로 이제 계속 이런 일이 없도록 소위 예방을 해왔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하고 그리고 기존에 지들이 했던
정경심 교수 건이나 이화영 부지사 건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이 법비들의 준동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구나라는 점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는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제 특검이 발동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바로 또 구속됩니다. 그 안에 또 뭐 지들끼리는 뭔 일을, 정치적인 제스처를 또 취하려고 용을 쓰겠지만,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국민이 그거를 좋게 바라볼 것이고, 그 아스팔트에 있는 파시스트들 빼고는 누가 박수를 칠 것이며, 그리고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내란 사범들이 차례차례 지금 나오게 생겼는데 이것들 다시 작당해가지고 또 뭔가를 모의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러기에는 새 대통령도 지금 임기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공직사회의 분위기나 군의 분위기나 전반적인 국민의 인식이나 또 국힘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 사람들이 다시 한 번의 내란을 꿈꿀 정도는 못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해코지해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거 말고는 크게 뭐 증거인멸을 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그게 가능할지, 그러니까 증거인멸 한다고 해봤자 이제 말 맞추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내부 제보들이 이제 특검 출범하고 하면 이제 막 쏟아질 거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되는 건 맞다. 어쨌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서 또 다른 피고인들이 이제 속속 구속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이진우, 여인영, 뭐 김봉식 잇따라 이제 풀려날 가능성이 큰데, 어차피 검찰이 추가 기소를 안 할 거니까요. 예. 이와 관련해서 그 조국혁 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귀현 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살펴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 간격이 2.5일이었다고요. 네. 박은정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5일,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13.5일. 그러니까 거의 6배가량 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박은정 의원은 처음부터 우리 지규현 판사가 신속하게 공판할 의지가 없었다. 결국 처음부터 풀어줄 결심을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본인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한 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이 재판 지연까지 이렇게 하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추문에 대해서는 지금 말 같지 않은 해명을 내놓고 대법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이 지금 뭉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절대 놓치지 말고 계속 보셔야 되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법원을 상대로 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추궁하고 이런 것들이 꼭 이어져야 될 일이고, 아마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지금 지규현 판사는 본인이 선고를 하지 않겠다. 예.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욕먹을 거거든 지금. 그죠? 그때까지 버텼다는 것 자체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선고 결과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 김용현한테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은 앞서 보인 태도하고 왜 반대로 가느냐?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잘 보이려고 그러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이나 김용현 등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자면 이제 희대 역적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저렇게 시간 끌다가 이제 겨울 와가지고 인사이동 시기 되면은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개인적인 생각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어쨌거나 법비들의 그 참모습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좀 각인시키는 역할은 하고 있지만, 이 재판을 망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질타하고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규현 부장판사는 내년 2월쯤으로 예상되는 인사이동 때 이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닌 내란, 그렇죠. 비상계엄 혐의자들이 정말 너무 쉽게 풀려나는 거 아니냐. 네. 국민들한테 참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당연히 이거를 사법에 대한 신뢰, 또 어떤 국정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지금 마이너스 점수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건데, 이거를 자초하고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기본적인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른 재배당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사과하고 본인도 물러나야 될 일인데, 저렇게 지금 그냥 시간만 가라, 국민들은 잊어버릴 거다, 이렇게 뭉개려는 지금 생각으로 임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신들한테 손해다라는 걸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판장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할지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기자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하면서 비켜라, 지지자들이 보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기자 질문에는 침묵을 하고 자신의 머릿속에는 지지자들만 챙기겠다, 뭐 이런 전략적 침묵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챙기겠다라기보다는 지지자들한테 빌붙어가지고 예. 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지지자들에게도 표현하는 방식도 그 기자한테 말하는 워딩을 보면 좀 비켜라, 저 사람들 보게. 예. 저 사람들이 뭡니까? 저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윤석열의 입장에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라면 그나마 기본적으로 보일 태도인데, 자기를 위해서 그 땡볕 밑에서 그렇게 악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 이게 스스로 본인을 왕이라고 간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오만방자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과정이 나왔던 사실관계를 통해서는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계속 정치적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폭동도 불사하는 그런 한 줌의 파시스트들한테 기대가지고 결국 어떤 상황이 바뀌면, 반전되면 내가 또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식의 기대, 뭐 그런 것만 남은 것 같아요 지금 기자들에게는.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끌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법적인 절차에 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무슨 외부의 제3기관에서 하면 조사받겠다, 하나는 뭐 나간다는 날 안 나가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지를 않나, 예,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체포 방해, 그리고 비화폰 삭제 등으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지금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건가요? 체포영장을 신청해야죠, 경찰이. 예.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되면 집행을 해야 될 텐데, 경찰이 지금 뭔가 숨고르기를 하는 건지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 예. 뭐 신속하게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그 특검이 출범하니까 뭐 특검에다 미루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 그거는 그 경찰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체포해가지고 조사하고 그 내용을 또 특검에 넘기고 본인들의 어떤 성과도 인정받고 국민들에게 그 신뢰도 좀 약간이라도 회복하고, 그런 걸 하는 게 공직자들의 자세지, 그냥 그렇게 던져놓고서 나 몰라라 하고 특검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서 그것도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는 김건희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지금 다시 수사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지금 확보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단독 보도가 나오던데 거의 다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단독이 그렇게 많아. 집단 보도들만. 근데 결국 경찰이 흘린 건가요? 그렇죠. 검찰이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고, 본인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수사 성과를 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잘한다, 이런 식의 인식이 국민들한테 심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던져놓고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근데 사실은 조금만 따져보면 그런 녹음 파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 증권회사의 미래에셋이었죠. 거기를 일부러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압수수색을 안 한 거예요. 일부러? 하면은 그거 나온다는 거 아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을 벌인 이 수사진들이 지금 일부 도망가 있고 막, 그러니까 검찰을 벗어나서 지금 도망치려고 하고 있고 한데, 이제 그자들에 대한 수사가 특검이 해야 될 일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명확히 밝혀내가지고 단죄를 해야 된다는 이제 필요성을 또 확인시켜 주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그 성과물들이 그나마 지금 듣기로는 검찰 내부에서 최초의 김건희 수사를 했던 팀들이 볼 때 네. 이건 너무 지금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팀이 지금 고검의 재수사팀에도 포함돼가지고 거기서 좀 기존에 그 지휘부가 못하게 해가지고 막혀있던 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제약이 좀 적어지니까 뚫고 나와서 이제 그런 성과를 좀 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우 저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냈어, 애썼네, 이렇게만 보시기보다는 그 안에서 벌어졌던 그 수사 방해나 수사의 왜곡,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 필요가 더 커졌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특검이 김건희 특검을 하면서 그 그러니까 검사들도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창수 그렇죠. 지검장이나 그 조상원 차장검사 수사해야 돼요.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부실수사 의혹 네네. 수사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검찰이 이제 그 뭐죠?
김건희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뿌렸다는 거는 검찰도 지금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뭐 또 자기들이 이제 다 증거 확보했으니까 기소할 수 있다, 뭐 기소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던져놓고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조직 전체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 몇몇 검사들이 물론 행동을 했지만 그들끼리만 한 게 아니라 조직이 움직여서 이걸 막았다는 점이 본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찔리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이것도 다시 확보했고 기소를 했으니 아니 무능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특검에 가서. 근데 이 검찰이 기소를 하진 않겠죠? 기소를 해버리면 특검의 그 문신의 폭이 좁아지는데. 그렇죠. 네. 특검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 기소를 하면서 예. 액수를 줄여버린다거나 예. 뭐 또 기소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무죄가 나는 방식으로 기소를 한다거나 이럴 위험성이 있어서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마라 하라라는 의견을 좀 표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어떤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근데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소가 돼버리면 약간 뒷전으로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저분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후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은 이제 민중기 특검이 담당하시는 분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특검이 좀 뭔가 의사표시를 하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예. 지금 뭐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는데 일부에서는 뭐 꾀병이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울증이라고 그러더니 또 수면장애라고 그러고 처음에 갈 때는 거기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뭐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뭐 이런 데를 먼저 갔다는 얘기가 있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뭐 그렇게 해서는 입원 각이 안 나오니까 지금 우울하다 힘들다. 근데 이게 한두 번 얘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도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윤석열이가 탄핵 소추된 이후에 부인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얘기가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뭐 아파서 몸져 누웠다느니 뭐 먹을 걸 잘 못 먹고 있다느니 뭐 이런 소리가 나왔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동정심을 구하면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그런 모습의 꾀병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게 뭐 부당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정신 차릴 일은 없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한번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검에서 김건희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부르는 날 그날 다음 날이 김건희 구속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시간이라도 최대한 늦춰보자. 끝은 보이지 않으니 시작이라도 늦춰보자.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끌려나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뭐 이재명 독재 정권의 모습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 텐데 그게 그렇게 본인들의 그 바람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그 신임 원내대표로 경북 3선에 송원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네. 강경 친윤계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도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야당이 그 강경 노선으로 그러니까 그 극유 아스팔트 쪽으로 이렇게 다시 선회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그 비윤계도 이제 반발하고 뭐 그럴 텐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세력이 좀 약해져서 예. 당권에 도전하기 좀 어렵게 됐죠.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나름 이제 당내 기득권을 가진 TK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만들어낸 원내대표 아닌가 싶은데 나라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에요. 저 정당이 계속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래도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그 배경에는 김문수 씨가 얻은 41.1%라는 득표도 있지만 그 지역별 분포를 볼 때 본인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영남, 뭐 강원, 뭐 강남 이런 데는 자기들이 공천만 받으면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찍어주는 국민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 하자.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거 없다. 어차피 그래봤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우리 먹을 거 최대한 챙겨 먹으면서 버티고 있으면 그걸 또 좋아해서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어차피 우리 찍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무슨 짓을 벌여도 우리만 찍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도 그 새벽에 후보 교체하려고 쇼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40%가 찍어주는 거니 이제 그 우리 갈 길을 가자라고 지금 자기들끼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봐봐
박근혜 때하고 달리 계기니까 이게 되잖아.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거 위헌정당이라는 성격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고 또 송원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성찰이나 반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극우가 유포하는 가짜뉴스 퍼날르는데 아주 명수고 본회의장에서 그때 유명한 얘기가 그 이태원에서 발견된 시신이나 이런 것들이 사건 현장에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느냐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굉장히 뭐 개탄스럽게 만든 사람이었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한 방에 압도적으로 송원석이 될 줄 몰랐거든. 과반을 훨씬 넘겼어요. 네, 네. 되는 거 보고 박수 쳤습니다. 잘하는 짓이라고 아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송원석 대표를 찾아갔는데 네. 송원석 대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법사위원장 넘겨달라. 네. 법사위원장. 네. 그랬더니 민주당이 어이없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뭐 그 얘기를 법사위원장 하려고 했겠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달라고. 네, 그러는데. 달라고 그러던데 그간에 본인들이 보낸 소행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도 안 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법사위에 있으면서는 내내 특검 활동이나 수사방해 계속 하려고 할 그렇죠. 것이고 네. 예결위원장 맡겨놓으면 또 저 특검에 지원해야 될 예산, 그다음에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예산 이런 것도 사사건건 또 발목 잡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민주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 일은 없고 원내대표가 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두 분 다 그렇게 공약해서 김병기 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뭐 한때 꾸밀 것 같고 그 사람도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자기 지지자들이나 의원들한테 뭔가 나도 했다.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모습은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이지 뭐. 어쨌든 제가 보기엔 씨도 안 먹힐 요구를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일이라니까. 계속 택도 없는 짓을 계속하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을 벌이는지. 그러니까 정치가 참 의외로 재밌습니다. 예. 제가 보면은. 자,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4, 25 이틀 동안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힘은 지금 뭐 사흘로 늘리자는 말도 나오던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한덕수 총리도 의혹이 많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이렇게 양보해주지 않았냐. 예. 그래서 이번에 국힘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진행될 걸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인사청문 특위위원장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맡거든요. 예. 이번이 국힘이 맡는 순서인 것 같더라고. 예. 이종배 의원이 위원장인 것처럼 나오는 걸 봤는데 시간을 끌려고 하겠죠. 3일 하자고 틀림없이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악마화하느라고 아주 여념이 없던데 온갖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심지어 뭐 김민석 의원이 지금 재혼을 했으니까 전부인과 현부인을 다 증인으로 출석시키자 뭐 이따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참 인간적으로도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래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김건희 전 남자들 다 그러면 출석시켜가지고 청문회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되지도 않는 태도. 그 다음에 뭐 김민석 의원의 뭐 채무나 재산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떠들어대는 주진우 의원이 벌써 주진우 아들이 김민석보다 저 재산이 한 3.5배 많더만. 7억쯤 된다면서요?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찬스냐 뭐냐 그러게요. 할아버지가 스폰서냐 뭐 이런 소리 바로 나오던데 그러니까 성경책에 그게 있는 거죠. 자기 눈에 담긴 티끌 이런 거를 들보를 보지 못하고 티끌만 탓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짓들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국민적인 인식 전환 포기하고 그냥 어떤 소리를 해도 박수 쳐주는 파시스트들한테만 호소하자. 뭐 그런 전략이 아니라면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계속 볼 때마다. 예. 자, 오동훈 공수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비상계엄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방첩사 블랙리스트 수사 사건을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의원님 관련 있죠? 방첩사 블랙리스트. 그러게요. 네. 공수처장이 아주 그게 기자간담회에서 자기가 공수처가 거둬낸 굉장한 성과로 얘기를 하던데 예. 그만큼 잘 수사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특검한테 유효하게 잘 전달이 돼서 지금 내란 특검도 내란 특검이고 또 최상병 특검도 최상병 특검대로 군 내부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좀 많이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공수처가 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뭐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은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오동훈 처장도 어떻든 저 국힘이 수사방해를 위해서 공수처를 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냥 스스로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국회에서 보이는 모습도 많이 달라진 거를 국민들이 봤는데, 그런 의지나 결기를 좀 잃지 말고 또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이 내란 부분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잘 임해주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 방첩사 블랙리스트는 그 의원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솎아내려고 방첩사가 했던 걸 지금 그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군 장성들의 성향을 분류했다는 거잖아요. 성향. 그 민주당 성향인지 국힘 성향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한 리스트 작업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 계엄을 성공시키고 또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장악해서 망가뜨릴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한 흔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최강욱 리스트라고 하면서 이제 법률가들을 타겟으로 한 것은 어떻든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계엄사령부의 합수부가 또 만들어지고 할 때마다 거기 법무실이 다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주요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혹은 또 군사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지시할 수 있는 육사 출신이 아니고 일반 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최강욱과 관련이 있다라는 딱지를 붙이면 그런 어떤 인식들이 다른 외부에다가 설명하는데 더 쉽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저도 궁금해요. 누구 이름을 써놨는지. 저하고 만났다는데 어디서 만났는지를 좀 밝혀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